김찬수가 어디로 전화를 받고 압력을 넣고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김찬수 소장은 제 직속 상관이었고 예. 이 세관여울 마약 사건을 처음부터 저랑 호흡을 맞춰가면서 같이 수사를 했던 동료이자 제 직속 상관이었어요. 예. 저를 나중에 이제 배신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소환 상태에 있을 때 인천 세관으로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에서 여러 차례 침투를 합니다. 아. 그 전에는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예, 들어보셨죠? 예. 동남아에 미얀마, 태국 네, 쪽에 라오스. 뭐 이래가지고 이런 쪽에 각 국에서 거기가 마약 재배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쪽에서 직접 공항을 통해 들어오거나 남미 쪽 마약이 들어왔는데 예. 예, 제가 수사할 당시에는 그런 쪽 마약이 다 죽어버리고 말레이시아에서 출발하는 마약이 거의 집중적으로 들어왔다. 거의 독점하다시피 들어왔다.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아. 왜 말레이시아일까요? 그걸 추적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2월 5일 날 인천지검 강력부에서 수사를 하다가 실체를 발견하고 덮어버렸는데 예, 덮어버린 부장검사를 진급을 시켜요. 차장검사로. 아하. 2월 27일 날 말레이시아 조직 3명을 검거하고 2월 27일 당일 필로폰 메고 온 것만 기소하고 이 나머지 수사를 전부 덮어버린 부장검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도 또 바로 차장검사로 승진을 시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수사할 때는 몰랐어요. 비밀이었어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주 꼼꼼하게 덮어버렸기 때문에 중국인 여성 한 명이 필로폰 투약자라고 자수를 하러 왔어요. 영등포 경찰서로. 근데 내가 필로폰을 끊고 싶은데 나한테 필로폰을 유통했던 사람, 판매했던 조직원 2명이 협박을 하고 괴롭힌다.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있다. 도와달라. 이러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을 안전을 좀 지켜야 되겠다. 위급하게 이렇게 판단을 해서 수사에 착수를 하게 된 것이고요. 제가 수사했던 사건은 23년 4월, 6월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말레이시아 마약이 들어온 75kg를 수사를 하고 있었고 그 수사를 하던 중에 나무도마 수사까지 병행을 하게 된 거예요. 우연찮게 그 나무도마를 수사를 하면서 그 유통량을 살펴보니까 130kg가 좀 넘었단 말이에요. 예. 그 수사를 하고 있던 중에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세관에서 우리를 인솔해서 빼내줬다. 사진까지 주고받았고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을 담보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김찬수 경찰서장과 협의를 해서 일단 브리핑을 가자. 예. 이렇게 해서 처음에 9월 20일 날 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 23년 9월 20일 날. 예. 이때 김찬수 경찰서장이 9월 20일 날 전화해서 대통령실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괘씸하게 보고 있다. 이러면서 막은 거예요. 그 오전에 이제 회의하면서 마약 과장, 외사 과장한테 백혜련 수사팀 확실히 챙기라고 특별한 지시를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오후부터 이 실체를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용산에서 대통령 내외가 이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 경찰청장 수준에서 생각이 이 사람들이 누구를 봐주려고 하거나 개입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 오후부터 입을 다물기 시작했어요. 대통령을 보고 덮은 거예요. 이것은 국가가 운영되었던 게 아니고 국가 시스템이 아니고 마피아입니다. 마피아 조직이나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지 국가의 정상적인 시스템이 작동했다고 볼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죠. 인천세관 직원들은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그래가지고 특사경입니다. 특사경은 업무가 특정이 돼 있고요. 또 업무를 처리하는 장소가 특정이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인천세관 특사경은 심우정지검장이 임명해요. 심우정지검장의 지시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송경호 지검장의 지시를 따르면 안 됩니다. 근데 인천지검 사건이
대검 컨트롤타워를 통해 가지고 중앙지검으로 넘어간 게 아니에요. 사건이 단절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겼다고 표현하는 거고, 인천세관 이 특별사법경찰관들은 송경호의 중앙지검장의 지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시를 받고 딸려갔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얘들은 범죄자였기 때문에 세관 직원들은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의 그 압력에 굴복해서 김해에 내려가서 3명을 검거해 왔는데, 2월 27일 그 검거된 그 사건에 한해서만 기소를 붙이고 싶었어요. 다른 사건은 비밀에 붙이고 싶었는데, 우칭저만큼은, 부두목만큼은 얘는 밖에 나가서 떠들 것 같았어요. 안전하다고 그래서 이미 약속이 돼서 한국에 계속 들어왔는데 부두목을 검거했잖아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검거를 해버렸잖아요. 계속 부인해요. 나는 이 사람들하고 관계없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기소 붙일 때 공소 유지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쓰지 말아야 될 증거를 쓴 겁니다. 우칭저 수첩을 증거로 썼고, 그 다음에 인천세관이 작성한 공범자 동향보고 12명을 그 보고서를 증거로 쓴 거예요. 그걸 안 썼으면 2월 27일 사건으로 그렇게 종결됐을 거고, 제가 그 흐름을 파악을 못했을 거예요. 예. 그냥 인천지검에서 이렇게 한번 사건하고 2월 27일 날 이 사건도 한번 했네. 예. 이게 사건 했는 게 이게 많이 봐줬고 문제가 많지만, 그거 가지고 제가 목숨 걸고 이 사실을 밝혀야 되겠다, 알려야 되겠다, 싸워야 되겠다, 이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2월 5일 날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목숨을 구해줬는데, 그 이후에 범죄는 없어야 되는데 제가 더 대담해졌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대담해졌냐면, 2월 5일 날 검거된 게 우연이잖아요. 그 관세청 새내기 여직원이 전자통관 시스템 들여다보니까 자꾸 누가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검사 대상자로 지정된 것을 지운단 말이에요. 12명을 그 당일 확인을 해가지고 알림이에 등재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 알림이도, 이 관세청도 알림이에 등재를 하려면 이거 불법인데 옛날에 가끔 사용했던 그런 수법이라고 해요. 알림이는 알려주는 거잖아요. 예. 정보 분석가의 공문을 보내가지고 나한테만 알려줘, 그거예요. 다른 사람 못 보게 해. 그러면 백혜롱 경정이 만약에 앵커님한테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앵커님이 그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이면 그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저한테만 알려주는 거예요. 예. 저 위에는 이제 못 건드리는 거예요. 예. 덮어줬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실수로 마약 사건이 아니고, 이러다가 검찰이 끝장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김해에 내려와서 그 작업을 하면서 심우정을 매겼단 말이죠. 그게 김건희 씨, 윤석열을 건드리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한동훈의 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이때부터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4월 초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2월 27일 검거했던 사람들을 기소를 하고 유죄 판결이 이제 확실시 될 때 자신이 붙었던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 언론에, 그 장소가 국회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언론에 나와서 마약과의 전쟁을 다시 한번 선포를 하죠. 저희 정부가 책임지겠다. 예. 악소리 날 때까지 처벌하겠다. 예.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진작부터 뵙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모시게 됐습니다. 영등포 경찰서 수사팀장 때 마약 수사했다가, 참 지난번 정부 때 그랬죠. 제대로 수사하는 사람들 그렇게 혼을 내고 역으로 뒤집어 씌우고, 어떻게 그런 것들이 정부를 운영한다고 했는지 말이죠. 그래도 또 꿋꿋하게 버티고 새로운 세상 맞이하게 됐지요. 자, 백혜령 경정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백혜룡 경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종 씨를 만나니까 더 반갑습니다. 고향이 전라남도 장흥이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장흥에 백 씨가 많이 살아요. 네. 저도 장흥파예요. 그리고 우리 백금열 선생이라고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탄핵 때 백금열 밴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탄핵송 많이 부르신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은 아니고 백자. 백자. 네. 가수 백자가 장이시다. 네. 그렇죠.
제 후배입니다. 그래요? 초등학교 후배. 오, 네. 그러시구나. 네네. 근데 백혜룡 병장님이 백자보다 더 선배세요? 네, 선배. 젊어 보이는데? 제 백자 후배한테 좀 미안한 죄송한 얘기네요. 우리 그 진작부터 제가 백경정님 모시고 한번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들어보고 싶다 그랬는데 우리 작가님이 얘기하시기를 통화를 하는데 우리 백경정님이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그러니까 한 시간 드릴게요 그랬더니 1시간 갖고 되겠어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할 말이 많으셨어요? 오늘 정어리 TV에 예. 특별히 나와서 예.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거든요. 국민들과 예. 그 다음에 백운기 선생님과 그다음에 그런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건의 실체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한번 총 정리를 해봅시다. 네네. 그동안에 이제 뭐 뉴스라든지 어디에서 조각조각 우리 네. 백경정님 말씀이 나오기는 했지만 도대체 이게 어떤 사건인지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리가 지금 잘 안 돼 있으니까 네. 오늘 총 종합편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먼저 맨 처음에 그 전에 지금은 어디 계세요? 지금 강서경찰서 하곡지구대장으로 근무하고 지구대장. 네, 원래 수사만 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야전을 네.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쪽으로 어떤 놈이 보냈어요? 수사권을 일단 박탈시키려고 네. 공작을 해서 저를 예. 그쪽으로 쫓아낸 그쪽으로 건데요. 쫓아낸 놈이 누구예요? 김봉식이에요? 조지호예요? 조지호, 김봉식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그리고, 있죠. 예, 그리고 대통령실 갔던 경무관 이름이 뭐죠? 김찬수. 김찬수. 그런 놈들은 이름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기억해야 돼. 김찬수는 그때 당시에 경찰청에 있었던가요? 영등포 경찰서장이었습니다. 제가 쫓겨날 당시에는 네. 그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경무관 당시에 수사를 했을 때 영등포 서장은 누구였어요? 수사했을 때 영등포 서장이 김찬수 서장. 김찬수인데 네. 김찬수가 어디로 전화를 받고 압력을 넣고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김찬수 서장은 제 직속 상관이었고 예. 이 세관연루 마약 사건을 처음부터 저랑 호흡을 맞춰가면서 같이 수사를 했던 동료이자 제 직속 상관이었어요. 예. 저를 나중에 이제 배신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본인이 직접 대놓고 배신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이게 이제 교원 영색이라고 그런 방법을 쓰면서 직원들과 저를 이간질시키고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죠. 자, 그런 이야기는 그럼 좀 이따가 좀 하기로 하고 맨 처음에 일단 그때 당시의 수사 상황부터 좀 짚어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해서 그 마약 사건 수사를 하시게 된 겁니까? 2022년 예. 10월 21일입니다. 예. 그날 경찰의 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13만 5천 경찰관을 상대로 미래 세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어요. 그때 한 일주일 있다가 이태원 참사가 그랬죠. 벌어졌습니다. 예.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 마약과의 전쟁은 소강 상태에 있었습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 잠깐 물어보고 갑시다. 혹시 백경정님 생각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것도 마약과의 전쟁과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아하. 그러면 어떤 점에서 그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마약과의 전쟁에 사람을 투입을 해서 그쪽의 질서 유지 병력이 부족해서 일어난 사고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차원에서 보시는 겁니까? 그 이태원 참사는 혼잡 경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것은 실무자들이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혼잡 경비를 해야 된다. 그런 정보 판단서를 올려서 대비를 하는 게 아니고요. 경찰서장이, 경찰청장이, 서울청장이
그 선례가 있으니까 작년도 선례가 있고 올해는 더 늘어날 거라고 그 인파가 예견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 지시가 없었다면 그 사람들이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그 즉시. 그래서 그 혼잡 경비 그 상황에서 예상되는 혼잡 상황에서 그 안전을 지키는 경비 인력을 다 빼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마약 수사를 한다고 마약 수사관들을 동원해서 그쪽으로 보내다 네. 보니 아무래도 그랬고 또 평소에는 이태원 쪽에 뭐 그렇게 경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니까 청와대가 있을 때.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용산으로 왔으니까 용산 지키고 또 그 앞에서 그때 뭐 시위도 있고 그랬죠.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 됐을 거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럼 다시 수사로 돌아가서 계속 이야기를 해 주시죠. 그 당시에 마약과 전쟁을 선포했고. 이태원 참사가 있고 나서 소강 상태에 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강 상태에 있을 때 인천 세관으로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에서 여러 차례 침투를 합니다. 23년 1월 23일부터 표 좀 보여주시죠. 예. 1페이지. 표 준비되어 있는 거 한번 좀 보면서 합시다. 바로 안 나와도 이해해 주세요. 네. 예. 23, 표를 많이 준비하셨더라고. 예, 예. 23년 1월 23일부터 저 보십시오. 2월 27일까지 약 한 달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에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 21명이 12차례 침투를 합니다. 예. 조직원들이 뭐 많게는 6명에서 적게는 2-3명 이렇게 침투를 해왔어요. 예. 조직원 개인이 각각 몸에 4kg의 필로폰을 신체에 맸습니다. 몸에다가 네, 팔에, 종아리에, 허벅지에, 배에, 복부에 이렇게 4kg를 예. 박스테이프 4개 정도 사용해서 몸에 부착을 하고 들어왔어요. 이런 상황은 대한민국 역사에 전혀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이 당시에 이렇게 들어오다가 잠깐요. 제가 궁금한 거 중간에 조금씩 물어보면서 갈게요. 네네. 저때 가져 들어온 마약은 어떤 종류입니까? 필로폰이고 필로폰. 마약 중에서 가장 고가입니다. 가장 비싼 거고. 예. 그러면 그 전에도 말레이시아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예, 들어보셨죠? 예. 동남아에 미얀마, 태국 이쪽에 라오스 뭐 이래가지고 이런 쪽에 각 국에서 거기가 마약 재배지거든요. 그렇죠. 그런 쪽에서 직접 공항을 통해 들어오거나 남미 쪽 마약이 들어왔는데 제가 수사할 당시에는 그런 쪽 마약이 다 죽어버리고 말레이시아에서 출발하는 마약이 거의 집중적으로 들어왔다. 거의 독점하다시피 들어왔다.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렇죠. 말레이시아는 사실 그렇게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또 엄격하니까 말레이시아가 그러면 말레이시아는 어떻게 유통 구조에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하고 그런 건가요?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마약에 손을 대면 의무적 사형이죠. 예. 중국도 거의 비슷한데요. 엄격한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네네. 그런 곳에서 마약을 제조한다? 쉽지 않습니다. 믿기 힘들고. 네. 그럼 말레이시아를 경유해서 들어오게 그렇죠. 말레이시아에 기지를 만들고 주변 국가에서 말레이시아로 마약을 사들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그러면 자꾸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왜 말레이시아일까요? 그걸 추적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합니다만 제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첫 번째 표를 보시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2월 5일 날 23년 2월 5일 날 한 번 검거가 됩니다. 말레이시아 피의자 한 명이 검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시면 2월 27일 날 또 말레이시아 조직원 3명이 한 번 검거가 돼요. 그런데 각기 검거 기관이 다릅니다. 2월 5일 날은 인천지검 강력부, 이때 심우정 지검장 있었던 시절이고 2월 27일 날은 중앙지검 강력부예요. 송경호 검사장이 있었던 시절인데
2월 5일 날 인천지검 강력부에서 수사를 하다가 실체를 발견하고 덮어버렸는데 예, 덮어버린 부장검사를 진급을 시켜요. 차장검사로. 아하. 2월 27일 날 말레이시아 조직 3명을 검거하고 2월 27일 당일 필로폰 메고 온 것만 기소하고 이 나머지 수사를 전부 덮어버린 부장검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도 또 바로 차장검사라고 승진을 시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월 5일 날 우회유하 한 명을 검거했잖아요. 이것도 백혜령 경정팀이 잡아들인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건 다른 데서 잡힌 거고. 입국장에 들어올 때 야. 관세청이 검거를 하면 세관 직원들이 검거를 하면 예. 세관 직원들은 500만 원 이하는 마약 수사권이 있는데 예. 500만 원 이상은 마약 수사권이 없습니다. 아하. 검찰이 넘겨야 돼요. 예. 그냥 검찰이 지휘를 받는 거죠. 특사경이니까. 근데 마약 사건 500만 원 이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주 작은 마약 사건도 검찰에 넘깁니다. 그래서 관세청이 함께 검찰과 검거한 사건인데 이 사건은 제가 수사할 때는 몰랐어요. 비밀이었어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주 꼼꼼하게 덮어버렸기 때문에 예. 자, 그 두 번째 표를 좀 두 번째.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세 번째 표 보여주십시오. 23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통해서 인천공항을 통해서 마약이 밀수되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청주 모처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75kg이 보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 쪽에 모처에 공장이 있는데 거기도 이 정도의 마약이 보관되어 있다고 그런 첩보가 들어왔고요. 예. 이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하고 있던 중에 7월 초쯤에 중국인 여성 한 명이 필로폰 투약자라고 자수를 하러 왔어요. 영등포 경찰서로. 근데 내가 필로폰을 끊고 싶은데 나한테 필로폰을 유통했던 사람, 판매했던 조직원 2명이 협박을 하고 괴롭힌다.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있다. 도와달라. 이러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을 안전을 좀 지켜야 되겠다. 위급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수사에 착수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 여성분이 필로폰 투약자였기 때문에 온전히 그 말씀을 신뢰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그 여성분을 면담했던 팀이 강력 7팀이었어요. 예. 제가 형사과장이니까 제 밑에 10개 팀이 있습니다. 예. 그중에 강력팀이 그 여성과 소통을 하고 교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 팀에서 수사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 팀에 명가를 주고 한 보름 정도 그 여성이 말했던 장소를 잠복해서 확인을 하고 그 여성을 괴롭혔던 2명의 피의자를 미행하면서 실체를 확인한 거죠. 그런데 그 여성의 말이 맞았던 거죠. 그러면 지금 아까 표 1번에서 봤던 것은 네. 백경정 님이 직접 수사했던 내용은 아니고 네. 수사에 착수하게 된 계기는 그 여성의 그렇죠. 신고가 네. 단서가 됐고 그 과정에서 수사를 하다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검찰이 덮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셨다 이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여성의 신고를 통해서 수사에 착수하게 됐는데 드러나게 된 것이 지금 아까 인편으로 몸에 이렇게 막 온몸에 붙이고 들어왔던 거 봤고 나무 도마를 통해서 또 거기에 숨겨가지고 들어온 것도 있었다면서요? 네네. 어떤 식으로 숨기는 겁니까, 도마는? 네, 그 여성의 피해 진술을 토대로 2명을 검거했잖아요. 예. 그 2명을 역추적해가지고 장시간 역추적해서 또 이 마약 유통, 소금요 유통, 100g, 200g 유통하는 예. 사람들, 그 다음에 500g, 600g 유통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1kg, 2kg 유통하는 사람들을 차례로 검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압수도 하고요. 그러다가 한국 조직, 중국 조직, 말레이시아 조직이 국제연합 형태로 만들어서 이 마약을 유통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고 말레이시아 조직을 검거하면서 이들의 행적을 확인해 보니 그 전에 지금 맨 처음에 1페이지 그 사건의 일부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지금 도마 모습이 보이잖아요. 저런 데다가 숨겨서 들여왔다는 겁니까? 그 도마 가운데에 까맣게 보이시죠? 예. 예, 가운데를 잘라내서 그 안에 필로폰 한 200g 정도를 비닐 포장된. 저 부분은 그러면은 백경정님이 수사해서 잡은 그 케이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맨 앞에 필로폰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 증거 제 15호잖아요. 예, 예. 저게 약 얼마? 20kg? 예. 한 봉지에 지금 몇 그램 정도 되는 겁니까? 저 정도면? 지금 20kg 한 봉지에 1.2kg? 1.2kg짜리. 예, 예. 그러면 1.2kg짜리 저 한 봉지면 시중에 유통하면 저게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0.1g에 30만 원 정도. 0.1g이 30만 원. 와, 그러면은 필로폰이 1g이 300만 원인데. 필로폰이 지금 저희가 압수한 필로폰은 황술이라고 그러거든요. 황술. 예, 그렇습니다. 용어가 예, 황금이 100%가 아니잖아요, 순도가. 예. 필로폰도 보통 술, 작대기, 얼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술 작대기 얼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은어로 쓰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황술이라고 네. 판정을 받았는데, 네, 황술은 그 말 자체로 순도가 굉장히 높은 거고요. 예, 작대기는? 예. 작대기는 뭐예요? 그 중간 단계? 필로폰을 예. 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예. 작대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게 뭐 등급이 아니고 예. 그냥 술 작대기 얼음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군요. 뭐 주사기에 넣어가지고 주면 작대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뭐 술이라고 하고 얼음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은어로. 자기들끼리 쓰고 다니는 표현이.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0.3g에 0.1g에 30만 원. 예, 예. 0.1g 단위가 필요한 거는 뭐예요? 한번 투약할 때 이 정도 들어갑니까? 황술로 따지면 0.03g이 1회 투약량입니다. 0.1g도 엄청나게 많은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0.03g이면 황술이면 3번 투약할 수 있는 거네, 0.1g이면. 그렇죠. 충분히 환각 증세를 느낄 수 있고, 예. 그 정도의 양이 0.03g인데 보통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면 잠을 안 자고 아침까지 아주 이렇게 쌩쌩하게 오케이. 생활을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좀 진도를 뺍시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수사를 했는데 문제는 네네. 이걸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못하게 한 겁니까? 아니면은 수사를 중단시킨 겁니까? 수사를 발표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는데요. 예. 인터뷰를 못하게 하는 게 곧 인터뷰도 수사의 한 과정이거든요. 수사를 다 끝내고 발표하려고 네, 했던 겁니까? 중간 수사 결과 발표였습니까? 원래 그게 기자들이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수사하고 있는 거를. 예. 그래서 엠바고를 예. 걸어놨던 사건이고 제가 이제 한국 총책이 근거되면 브리핑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더 큰 사건이 터져버린 거죠.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대거 연루가 돼 있고 그다음에 그 공항 내에서 검찰이 사건을 취급하다 심우정 검찰이 덮어줬고 그다음에 국정원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눈을 감았고 방첩사는 돌아앉았고 인천공항공사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관리 감독을 하잖아요. 여기서 대테러 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테러 상황실도 먹통이 돼버렸고 농림축산부는 그 사실을 보고도 입을 다물고 있고 이런 엄청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걸 언제 하신 거예요? 그걸 제가 23년 11월경에 사건 전말을 안 게 아니고 일부분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자 이제 백경정님 수사를 착수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잡아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수사를 하는 과정에 이러이러한 움직임을 보고 이런 전모를 파악을 하게 되신 것인지, 아니면 그때 그렇게 딱 맞고 쫓겨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이런 카르텔을 알게 되신 것인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처음에 제가 1페이지 검찰에서 관세청하고 같이 검거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 몰랐다고 했잖아요. 그 사건은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중앙지검에서 덮었던 사건, 인천지검에서 덮었던 사건, 이들이 끝까지 비밀을 붙였기 때문에 제가 알기 힘들었어요. 이걸 예. 찾아가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 예. 제가 수사했던 사건은
23년 4월, 6월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말레이시아 마약이 들어온 75kg를 수사를 하고 있었고 그 수사를 하던 중에 나무도마 수사까지 병행을 하게 된 거예요. 우연찮게 그 나무도마를 수사를 하면서 그 유통량을 살펴보니까 130kg가 좀 넘었단 말이에요. 예. 그 수사를 하고 있던 중에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세관에서 우리를 인솔해서 빼내줬다. 사진까지 주고받았고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을 상대로 현장 검증을 하고 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는 확신을 가졌고 그 부분은 어마어마한 국기문란 사건이었고 나라를 망하게 할 정도의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빨리 국민들께 알려서 세관으로 지금 이런 일들이 인천공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스톱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공무원의 본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일단 알려야 되겠다. 예. 그리고 그 인천공항은 수많은 작은 정부입니다. 수많은 권력기관과 공공기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거기를 수사를 하려면 안전을 담보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김찬수 경찰서장과 협의를 해서 일단 브리핑을 가자. 예. 이렇게 해서 처음에 9월 20일 날 예. 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 23년 9월 예. 20일 날. 예. 이때 김찬수 경찰서장이 9월 20일 날 전화해서 대통령실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괘씸하게 보고 있다. 이러면서 막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건이 자, 좀 어렵죠. 굉장히 아니, 어렵습니다. 뭐 사실 이게 이제 영화도 이런 영화가 없으니까 네네. 맨 처음에 수사 상황할 때 물론 마약 수사는 보안 유지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직속 상관한테는 어느 정도 보고는 하고 수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김찬수 서장도 오케이 이거 잘 해가지고 우리 백 과장이 한 건 하면은 나도 덩달아서 잘 되겠네 하고 힘도 실어주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다가 갑자기 야 이거 좀 위에서 관심을 갖는데 조금 그러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왜 이걸 잘한다고 얘기 안 하고 막을까 이거 생각하는 건 매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김찬수는 뭐라고 그래요? 그 전에도 이상 증세가 있었는데요. 예. 김찬수 서장은 그 당시에 백혜롱 과장을 배신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어요. 그래서 이 구하나사가 왔습니다. 그 정도로 고통이 누가 구하나사 갔어요? 김찬수 서장이 거기도 무지하게 마음고생을 했군요. 본인이 꿀이라고 지시해가지고 사석에서는 저를 형님이라고 불렀거든요. 예. 뭐 매번 그런 건 아닌데 어쩌다 이렇게 형님이라고 불렀는데 저하고 끈끈한 신뢰감을 가지고 이 수사를 해오다가 대통령실에서 알게 돼가지고 괘씸하게 보고 있다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심적 부담이 있었겠습니까? 배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구하나사가 왔고요. 예. 그때부터 이제 김찬수 소장은 등을 돌리고 배신의 길을 갔고 그 전에 제가 이 마약 사건이 틀어지고 있다, 잘못되고 있다 외압을 느낀 게 김찬수 소장의 역할이에요. 이 사람은 정보통이란 말이에요. 경찰청에서 정보 분석 과장을 했던 사람이고 굉장히 그쪽에서는 전문가고 유능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정무 감각이 뛰어나죠. 예. 돌아가는 사정을 금방 파악해내죠. 이 사람은 정식으로 보고하는 기능보고, 지휘보고 외에 비선보고를 하는 사람이에요.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사건 하면서 바로바로 제가 문자도 주고 정보도 주고 통화도 하고 이렇게 흘러들어가고 있다. 마약이 100kg가 또 지금 공항에서 실리고 있다. 예. 지금 난리 났다, 지금. 이러면서 계속 정보를 주고받았단 말이에요. 이걸 김찬수 소장이 용산에 비선보고를 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갑자기 등 떠밀려서 경찰청장이, 유지근 경찰청장이 말레이시아로 달려갑니다. 근데 경찰청장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영등포 백혜롱 수사팀에서 말레이시아 사건을 이 성과를 낸지 모르고 말레이시아로 등 떠밀려 갔거든요. 외교부 보도 자료가 나온 거 보니까 정부 행사로 간 것 같아요. 예. 근데 거기서 말레이시아 경찰청장 후세인을 만나가지고 양국 간 강력한 마약
단속 수사 협의체를 구성하고 돌아옵니다. 윤희근 청장이요. 예. 그래서 9월 13일 날 알려진 사실이지만 윤희근 청장이 9월 13일 날 아침에 중요한 시기에 훌륭한 성과를 냈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시기라는 게 국가 행사로 내가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을 만나고 왔다. 중요한 시기잖아요. 근데 내가 돌아와 보니까 말레이시아 마약 수사를 성과를 냈네? 훌륭한 성과였잖아요. 그런데 오후부터 그 오전에 이제 회의하면서 마약 과장, 외삭 과장한테 백혜룡 수사팀 확실히 챙기라고 특별한 지시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후부터 이 실체를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용산에서 대통령 내외가 이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 경찰청장 수준에서 생각이 이 사람들이 누구를 봐주려고 하거나 개입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 오후부터 입을 다물기 시작했어요. 예,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정도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단 말입니까? 정말 믿기 힘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백혜룡 경정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백혜룡 경정님도 마찬가지고 또 박정훈 대령도 마찬가지지만 저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세상에 국가 권력이 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 권력이 이런 식으로 결탁해가지고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고 오히려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을 벌을 주려고 할 때 참 이분들은 좀 남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좀 힘을 모아서 힘을 들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을 제대로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좀 더 집중해서 한번 끝까지 들어봅시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죠. 하도록 하시죠. 자, 백혜룡 경정님. 네. 지금 말씀을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번에는 제가 한 두 가지 질문을 좀 하고 네. 그 다음에 말씀을 좀 들어보죠. 네, 사건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까지 막 그 여러 갈래로 나올 줄 몰랐어요. 첫째는 아까 이야기하시다가 무슨 뭐 수첩 얘기하셨죠. 네네. 누구한테서 입수한 거죠? 말레이시아 부두목 우칭저라는 사람이에요. 우칭저. 네, 2월 27일 날. 예. 네, 2월 27일 수사하다가 수첩을 압수를 한 겁니까? 검찰에서 압수한 거죠. 검찰에서? 네, 중앙지검에서 예. 압수를 했어요. 근데 그 수첩의 존재를 모르셨나요? 검찰에서 다 알고도 예. 사건을 덮어버렸다니까. 그 수첩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증거가 있을 텐데. 지금 검찰에서 그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예, 영등포 수사팀에도 그 기록이 사본이 있습니다. 수첩. 수첩 사본이? 네. 그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수첩에는 말레이시아 조직원들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요. 예. 비행기 티켓팅을 했던 일시, 그 다음에 숙박했던 호텔. 뭐 일시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어서 연락책 이름도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군데군데 있는데 예. 또 모르는 게 알아볼 수 없게 기재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알아볼 수 있는 것들만 저기 집어넣은 거고 그 다음에 세관에서 작성한 그 공범 12명, 우범자 그 동양보고 12명 특정한 걸 우친저 수첩하고 조합만 하면 저 표가 나와요. 근데 인천지검 강력부 심우정이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송경화가 지휘했던 이 곳에서 이 사실을 다 파악하고 알고 있었고, 세관과 국정원이 방첩사가 눈을 감았던 사실도 다 알고 있었고, 인천공항공사도 다 개입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보팀이 다 알고 있었음에도 덮었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덮었겠습니까? 왜 덮었겠습니까? 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덮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주고 승진을 시켜주고 자리의 권력을 빌려주는 대통령을 보고 덮은 거예요. 이것은
국가가 운영되었던 게 아니고 국가 시스템이 아니고 마피아입니다. 마피아 조직이나 이렇게 예. 운영을 하는 거지 국가의 정상적인 시스템이 작동했다고 볼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죠. 네. 그러면 그 수첩이 있었기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제가 쓰러질 때마다 저를 지탱해 준 사람이 2명 있었어요. 예. 그럼 우리 동료도 아니고 뭐 언론에서 힘을 실어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언론도 아닙니다. 인천 세관 정보분석과에 근무했던 새내기 여자 공무원 여직원 한 명하고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 부두목 우칭저예요. 그 2사람이 저한테 계속해서 메시지를 줬어요. 쓰러지지 말라. 계속 싸워달라. 아니 마약 부두목이 힘을 줬다고요? 그분들을 그 2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본 적이 없고 예. 말레이시아 마약 부두목은 나쁜 사람이고요. 예. 인천세관 그 새내기 여직원은 그냥 배운 대로 원칙대로 근무를 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23년 2월 5일 날 우에이아라는 사람을 말레이시아 조직원 아피스를 걸지 않았다면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을까요? 네, 여기에 저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23년 2월 27일 제가 송경호 지검장이 한동훈과 이원석과 함께 심우정과 대통령 내외를 매겼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은 대통령 내외와 굉장히 연관성이 있죠. 거의 대리인 정도로 되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말씀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칭저가 부두목인데 이 사람은 마약을 안 맸단 말이에요. 2월 27일 날 검거가 됐는데 우칭저만 빼고 예, 지금 돼 있어요. 중앙지검에서 송경호가 지시해서 중앙지검 강력부장 신준호, 김태호 주임검사가 내려가서 김해 공항에서 검거를 했는데 검찰은 공항 사정을 잘 모르니까 인천세관을 호출했어요. 인천세관 직원들은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그래가지고 특사경입니다. 특사경은 업무가 특정이 돼 있고요. 또 업무를 처리하는 장소가 특정이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인천세관 특사경은 심우정 지검장이 임명해요. 심우정 지검장의 지시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송경호 지검장의 지시를 따르면 안 됩니다. 근데 인천지검 사건이 대검 컨트롤 타워를 통해 가지고 중앙지검으로 넘어간 게 아니에요. 사건이 단절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겼다고 표현하는 거고 인천세관 이 특별사법경찰관들은 송경호의 중앙지검장의 지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시를 받고 딸려갔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얘들은 범죄자였기 때문에 세관 직원들은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의 그 압력에 굴복해서 김해에 내려가서 3명을 검거해 왔는데 2월 27일 그 검거된 그 사건에 한해서만 기소를 붙이고 싶었어요. 다른 사건은 비밀에 붙이고 싶었는데 우칭저만큼은 부두목만큼은 얘는 밖에 나가서 떠들 것 같았어요. 안전하다고 그래서 이미 약속이 돼서 한국에 계속 들어왔는데 부두목을 검거했잖아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검거를 해버렸잖아요. 계속 부인해요. 나는 이 사람들하고 관계없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기소 붙일 때 공소 유지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쓰지 말아야 될 증거를 쓴 겁니다. 우칭저 수첩을 증거로 썼고 그 다음에 인천세관이 작성한 공범자 동향보고 12명을 그 보고서를 증거로 쓴 거예요. 그걸 안 썼으면 2월 27일 사건으로 그렇게 종결됐을 거고 제가 그 흐름을 파악을 못했을 거예요. 예. 그냥 인천지검에서 이렇게 한번 사건하고 2월 27일 날 이 사건도 한번 했네. 예. 이게 사건 했는 게 이게 많이 봐줬고 문제가 많지만 그거 가지고 제가 목숨 걸고 이 사실을 밝혀야 되겠다, 알려야 되겠다, 싸워야 되겠다 이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2사람이 제게는 어쩌면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지만 저를
여기까지 오게 예, 한. 여기까지 오게 한 힘이 됐다? 예, 그런 힘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첩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질문은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총장님 만나서 말씀 듣기 전에는 도대체 김건희하고 윤석열 이자들이 마약 쪽과 어떤 관련이 있길래 이렇게 덮어주고 이랬을까 이제 궁금했는데 두 가지로 지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네네. 하나는 직접적으로 마약 밀수하고 연관이 돼 있을 가능성.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은순이가 평택에서 보세 창고 관련해서 밀수하던 일을 봐주던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번에도 야, 그 좀 덮어줘. 지난번에 임성근이 봐주듯이 이렇게 해서 된 것인가. 이제 이 두 가지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런 건가 했는데 단순히 최은순이 건 봐준 사람 봐주려고 하기에는 너무 크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생각하시기에 어느 쪽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처음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상식적이잖아요. 대통령이 나서서 그랬으면 예. 예, 그 사람들하고 뭐 친척 관계나 안 그러면 그 평택항 인연 때문에 봐줬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고 예.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2월 5일 날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목숨을 구해줬는데 그 이후에 범죄는 없어야 되는데 제가 더 대담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대담해졌냐면 2월 5일 날 검거된 게 우연이잖아요. 그 관세청 새내기 여직원이 전자통관 시스템 들여다보니까 자꾸 누가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검사 대상자로 지정된 것을 지운단 말이에요. 아. 검사 대상자로 지정이 되면 관세청 직원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검사 대상자 지정된 사람들 보고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열어봐라. 예. 근데 그걸 지우니까 이 직원 입장에서는 배운 대로 한 겁니다. 이상한 사람 한 명을 아피스로 걸어버렸어요. 이제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지운 거는 그러면 상급 기관에서 지웠을까요? 아니면은 그 지운 것은 이 설명까지 하면 좀 복잡한데 지운 것은 아무나 지울 수 있습니다. 전자통관 시스템의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만 있으면 관련만 있으면 네, 김해에서도 지울 수 있고 평택세관도 지울 수 있고 심지어는 대전에 관세청 본부가 있습니다. 관세청 대전에 있어요. 거기서도 똑같은 정보를 받고 실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서도 지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세청 직원들이 연루가 됐다. 그러면 장소에 한정해서 들여다보면 오류가 나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평택항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인천공항에 와서 근무하면서 이 사고가 났다,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만 보시면 오류가 납니다. 그냥 평택항에 있어도 돼요. 그냥 김해공항에 있어도 얼마든지 전자통관 시스템을 지워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관세 국경은 어디에 제주도에 있든 인천공항에 있든 김해에 있든 똑같다. 어디든지 국경이고 현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그 새내기 직원이 눈 밝게 딱 찾아낸 거군요. 네, 그렇게 해서 잡히게 됐는데. 그게 잡히게 됐는데 이제 이후에는 안 잡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완전히 길났다고 막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 12명을 그 당일 확인을 해가지고 알림이에 등재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 알림이도 이 관세청도 알림이에 등재를 하려면 이거 불법인데 옛날에 가끔 사용했던 그런 수법이라고 해요. 알림이는 알려주는 거잖아요. 예. 정보 분석가의 공문을 보내가지고 나한테만 알려줘 그거예요. 다른 사람 못 보게 해. 그러면 백혜롱 경정이 만약에 앵커님한테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앵커님이 그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이면 그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저한테만 알려주는 거예요. 예. 저 위에는 이제 못 건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한동훈 장관과 이원석과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심우정이 그렇게 뒤를 봐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덮어줬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실수로 마약 사건이 아니고 이러다가 검찰이 끝장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김해에 내려가서 그 작업을 하면서 심우정을 매겼단 말이죠. 그게 김건희 씨, 윤석열을 건드리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한동훈의 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이때부터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4월
초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사람들 그 2월 27일 검거했던 사람들을 기소를 하고 유죄 판결이 이제 확실시 될 때 자신이 붙었던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 언론에 그 장소가 국회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언론에 나와서 마약과의 전쟁을 다시 한번 선포를 하죠. 저희 정부가 책임지겠다. 예. 악소리 날 때까지 처벌하겠다. 예. 그게 그게 2022년 10월 6일이에요. 23년 지금 4월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3년. 한동훈이가 얘기했던 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정비해서 이 마약 사건이 23년 2월 27일 날 김해에서 일단 일단락을 시키잖아요. 사건 난 뒤에. 그 이후에 4월 달에 4월 초에 마약과의 전쟁을 다시 강조를 하면서 저희 정부가 책임지겠다. 악소리 날 때까지 처벌하겠다. 한동훈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게 민주당을 향한 얘기도 있었지만 대통령 내를 향한 얘기였단 말이죠. 그게 직원이고 그때는 충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대검에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면서 마약 조직부를 신설을 하고 특수본을 설치를 하고 경찰에 강력한 주문을 해요. 이때 이제 경찰은 너무너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경찰은 체감 못했어요. 마약 수사 그렇게 뭐 열을 올리고 그러지 않았는데 23년 4월부터 한동훈의 그 발언이 있고 난 후부터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서울청장, 그다음에 수사부장 이 4명이 번갈아 가면서 릴레이 연석 회의를 했어요. 마약과의 전쟁을 독려하고 그다음에 성과가 나면 반드시 홍보하고 뭐 이런 지시를 전 기능을 모아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례는 전무후무예요. 없었어요. 노태우 정부 시절에 저는 노태우 정부 시절을 경험을 안 했지만 그때 범죄와의 전쟁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전쟁은 처음이었어요. 그 이후에. 그렇죠. 어떤 전쟁입니까? 필리핀의 듀테르테의 말을 따와가지고 미래 세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전쟁 선포하고 특별히 승리해달라고 요구했던 그 전쟁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경찰이 바빠지기 시작했고 그 릴레이 연석회의를 하던 과정에 그 압력이 이제 경찰서에 그 압력이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 경찰서 평가를 안 해주겠다고 뭐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니 마약 성과가 없으면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그 아까 그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이 지금 더 의심이 갑니까? 지금 그들이 평택항에서 뭐 집사 역할을 하다가 인연이 돼서 공명노비를 했다. 그 가설은 이미 깨졌어요. 그것은 그 가설은 이미 머릿속에서 이미 지워졌고 의미가 없고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면 이건 사업이다. 이것은 국제 마약 조직 간에 연계돼 가지고 마약을 밀수를 해서 한국에 유통시켰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일은 조직 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약 몇 킬로만 그 손실되거나 분실돼도 조직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잠깐만요. 제가 지금 좀 몸이 떨릴 정도로 놀라워서 지금 그러면 사업이다라고 하면 혹시 백경정님은 윤석열, 김건희가 마약 사업을 했을 거라고 보신다 이겁니까? 그 사업을 누가 했겠습니까? 우와. 아니 저는 정말 놀라운 게 일반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면 뭐 그래 뭐 네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그러겠지만 다른 분도 아니고 그 사건을 직접 수사하셨고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리고 그 뒤로 얼마나 그 부분을 깊이 들여다보셨겠어요. 그런 백경정 님이 이 사건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마약 사업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이 말씀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24년 국회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청문회 나가기 전부터 제가 얘기를 했던 그 부분이고요.
그게 언론에 실리지 않았을 뿐이고 지금 대통령 내외가 마약 사업을 했다 이렇게 단정을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 내외가 마약 사업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니 그 가족이나 대리인이 했을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개입이 돼 있을 거라고 이제 보시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이제 뭐 직접적으로 막 지그들이 마약을 한 것보다도 일단 누구를 시켜서 마약을 하고 우리가 뒷배 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막 갖고 들어와. 다 막아줄 테니까 지금 그랬을 거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환기 한번 시켜드릴게요. 예. 신체에 필로폰을 이렇게 덕지덕지 부착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수법이에요. 지금 쓰지도 않아요. 이걸 쓰는 사람들은 정신이 나간 사람들로 취급을 받아요. 이렇게 유통시키는. 그 다음에 나무도마에 잘라서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들어오는 걸 국민들이 보시고 신기해하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수법이에요. 이 고전적인 수법을 쓰지 않아요. 쓰면 다 걸리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겁니다. 근데 21명의 마약 조직원들이 과연 21명만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영장을 받아도 청구가 안 되고 발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수사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21명의 조직원들이 들락날거리면서 마약을 맺고 휴대용 캐리어를 가지고 들어왔고 나무도마로 심지어 들어왔고 경찰청장이 윤지근 경찰청장이 후세인 경찰청장을 만나고 있던 그 순간에 필로폰 100kg가 쿠알라룸푸 공항에서 국내 반입을 시도하려고 실렸다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 이 피의자들이 검거된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게 알려져 가지고 그 실리는 화물을 바로 회수를 했어요. 그걸 실시간으로 제가 김찬수 서장한테 보고했어요.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지금 실렸다. 지금 이 알려져 가지고 지금 이게 무산돼 가지고 다시 회수했다고 그런다. 그러면서 그 마이클이라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이 조직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저를 바꾸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그 수사하는 보스를 바꾸라고 해서 제가 그 스피커 폰으로 이렇게 했더니 들어가가지고 한국 조만간 들어가서 자수할 테니까 마약 압수한 거 돌려줘라. 이렇게 비아냥거린다니까요. 그 정도였다니까. 근데 만약에 윤석열, 김건희가 마약 사업에 관련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새 특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새 특검에 김건희 특검법에 16가지 항목이 있는데 예, 16가지 중에 마약이 들어 있습니까? 마약이 들어 있긴 있는데 그 조병로 관련해서 조병로의 외압과 조병로의 구명 관련해서 그 아주 지역적인 사안이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수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또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으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 같으면 이것 별도의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겠는데요? 상설 특검도 지금 통과돼 있습니다. 예. 거기에 구성원을 보니까 검사 5명에 수사관 20명이더라고요. 이 정도 인원으로는 관세청 수사도 어렵다. 코끼리 뒷다리 정도는 그려낼 수 있겠지만 의지를 가지면 제가 이 세관연루 마약 사건은 내일 안에 버금간다. 근데 내일 안은 많이 알려졌잖아요. 이 사건은 국가기관들이 총연합해가지고 아주 꼼꼼히 켜켜이 묻어버렸던 그런 사건이라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이 내란 특검 정도의 인원이 구성이 돼야 된다. 제가 이제 주장을 하는데 현재 공무원 신분이니까 지금 되는 대로 추이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전에 검찰에다가 100번 이야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걸 봐준 심우정이라는 자가 검찰총장에 있는데. 심우정이 지시해서 합수팀을 꾸린 거잖아요. 근데 그 합수팀의 그 검사장 밑에 바로 차장 검사가 중앙지검 강력부장 때 이 마약 사건을 덮었던 사람이에요. 마약 관리관이 지휘를 하겠다는 건데 제가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대검찰청 앞으로 달려가게 된 겁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말레이시아가 왜 말레이시아냐? 그리고 이제 또 윤건희가 직접 마약에 개입했을 수 있다고 하시니까 김건희 오빠인가 동생인가 말레이시아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김진환 씨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뭐 차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뭐 살고 있고 뭐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김건희 오빠예요, 동생이에요? 동생입니다. 동생. 예. 그리고 김건희 씨 오빠가 김진우 씨라는 사람인데 예. 김진우 씨는 지금 남양주의 온요양원의 대표로 돼 있고 예. 실제로 최은순 씨하고 김진우 씨가 그것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예. 요새 거기도 좀 문제가 돼가지고 시끄럽잖아요. 예. 근데 24년 9월 22일이에요. 김진우 씨의 심부름을 하던 젊은 친구가 30대 중반쯤 되는 남자가 김진우 씨 만나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광진경찰서 강력팀에 체포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김진우가. 네, 최은순 김진우를 만나고 오던 사람이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열린공감TV라는 매체에서 잠복하다가 그것을 이렇게 영상을 촬영한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그것을 듣고 그 열린공감 대표 정천수 대표님께 전화를 해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거기서 최은순 김진우의 그를 미행을 하다가 이상한 사람이 자꾸 왔다 갔다 해서 그 차를 쫓아가 봤다. 그게 오피러스라는 차인데 그 차를 쫓아가면서 이렇게 미행을 했는데 갑자기 형사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체포를 하더라. 근데 트렁크에서 마약이 나왔다. 그 이후에는 수사의 영역이라 우리가 취재로서는 접근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열린공감TV하고 인연이 돼서 이 실체를 함께 밝혀봅시다. 목숨을 걸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같이 지금까지 이렇게 취재하고 협업을 해왔던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차관 그 말레이시아에 있는 동생이 마약 사업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을 그러면 얼마나 보십니까? 말레이시아에 김진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윤석열과 김건희 씨를 키워냈던 키다리 아저씨가 있어요. 누구요? 김충식이잖아요. 거가 말레이시아에 있어요? 네네. 여기가 말레이시아만 있는 게 아니고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캄보디아 이런 곳에서 특별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것은 제가 수사한 게 아니고 열린공감TV 매체 취재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동남아에 이 특별한 예산들이 엄청나게 지금 투입이 됐거든요. 윤석열 정부 때. 그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흐름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는 뭐 취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뭐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 좀 궁금한 거 더 여쭤볼게요. 윤석열이가 김건희랑 같이 용산에서 빠져나올 때 엄청난 양의 수돗물 사용이 논란이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마약 얘기가 나와서 마약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물을 썼다. 그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한테 많은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저는 수사를 했던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추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수사의 범위를 확인의 범위를 좀 넘어서는 그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물 같은 거를 막 계속 틀면 마약은 없어집니까? 그 마약이 필로폰이 순도가 좋은 것들은 이 암모니아 쾌쾌한 메스타암페타민 그 냄새가 쾌쾌한 냄새가 나요. 그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겨드랑이 냄새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암내 나는 것 같은 거. 암내 같은 그런 냄새가 이렇게 맡아보면 납니다. 그걸 만약에 공장이었다, 거기에 마약을 보관하고 뭐 이렇게 사용을 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어떤 의식을 행할 때 이게 필요했다, 뭐 그런다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냄새 지우는데 상당한 양의 물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오케이. 너무 상상으로 넘어가니까요.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내란을 일으켰을 때
이른바 사살 명단 막 이런 게 돌았잖아요. 네. 그리고 체포에는 한동훈이 분명히 이제 들어 있었고 나중에 사살 얘기까지 나왔는데 한동훈을 체포하고 이러면 일테면 사살 얘기까지 나온 것은 네. 마약 관련해 가지고 아까 대검 소검 나눴잖아요. 이것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국민들 앞에 이 마약 사건의 원천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여러 방면으로 제가 지구대에 쫓겨났지만 발품을 팔아서 알아보기도 하고 여러 매체들과 협업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동훈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23년 4월 달에 전쟁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바빠졌잖아요. 마약 수사가 엄청나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점점 멀어졌죠. 윤석열, 김건희 씨와 점점 멀어졌고 예전에 김건희 씨와 카톡을 수백 번 주고받던 그런 사이가 이제 아니게 됐습니다. 백희룡 수사팀에서 9월 달에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을 밝혔는데 한동훈은 나서지 않았어요. 이원석도 나서지 않았어요.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지휘부와 관세청장 힘만으로 백혜룡을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추후에 23년 10월 10일자로 한동훈과 이원석이 나서게 됐어요. 그러면서 더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된 겁니다. 이러면서 윤석열은 이때부터 검찰의 반란을 소검에 반란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권을 활용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검찰 권력의 그 파워와 두려움을 잘 알죠. 근데 약점을 지고 있잖아요. 뭐 그 전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명품백 사건도 있었고 공천 개입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은 서로 이미 알려진 사안이었고 한동훈 소검에서 약점을 지고 있어서 두려웠던 거죠. 그때부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부터 내란을 일으키려고 마음을 먹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실행을 착수하게 된 그 시점이 이 소검과 대검 간의 갈등이 생기면서부터 착수가 됐다. 그때부터 군인들과 가까이 하기 시작했고 마음을 먹었을 때 24년 9월쯤 됐을 때는 아예 충암고 라인으로 뭐 김영용 국방부 장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렇게 교체를 하고 각 사령관들을 핵심 멤버로 군인들로 이렇게 교체를 하고 군인들 실무자들하고 골프 치러 다니면서 과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24년 뭐 8월 뭐 이때부터 민주당에서도 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비상계엄 하려고 그런다, 내란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면서 다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걸 한동훈과 국민의힘에서 몰랐겠냐고요.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두려워 이제 한동훈도 군인이 나서고 국정원을 이용하면 본인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인식을 했을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나는 대통령을 해야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용산에서 이렇게 고압적인 자세로 대통령이 설교하는 그런 사진도 등장을 하고 특히 서천 화재 사건이 있잖아요. 거기서 한동훈이 90도 폴더 인사를 하면서 나는 당신을 해야 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걸 증명을 해야 했죠. 그렇게 진행을 해오면서 총선 과정이 되면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고 윤핵관들로 칭해지는 사람들로부터 축출을 당해서 권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불안했죠. 그때 창원지검에서 어떤 사건을 하고 있었습니까? 명태균 게이트, 공천 개입, 여론 조작 이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9개월 동안인가 이렇게 고이 묻혀 있었단 말이에요. 창원지검에서 조용히. 그게 어느 순간에 9월 달인가요? 24년 9월 달인가요? 불거져서 나왔습니다. 그게 전국을 뒤덮었고요.
지옥문이 열렸다는 등,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등, 뭐 윤석열 정권이 끝났다는 등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왔지만 지금 상계법은 어떻습니까? 명태균의 몸값만 명태균한테 마이크만 스피커만 쥐어준 그런 꼴이죠. 실체는 지금 명태균이 얘기하지 않으면 밝히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왜 1시간 갖고 안 되겠다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이해가 되는데, 한동훈과 윤석열이 관계가 틀어진 게 이것이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이유가 자신과 김건희가 저지른 죄들이 세상에 이제 곧 드러나게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덮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킨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네네. 그 이유 가운데 어쩌면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사건의 흐름을 쫓아갔기 때문에 내란의 기초 사실을 구성하고 있는 게 이 마약 사건이다 계속 주장했거든요. 이걸 알아야지 내란을 이해한다. 왜 윤석열이 본인은 군인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군인을 믿기 어려운데 군대를 동원하려고 했을까? 검찰을 믿고 이미 권력을 쥐었잖아요. 그것도 민주적인 제도에 의해서 투표로 권력을 쥐어서 이미 대통령인데 다시 권력을 뺏으려고 내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러게요. 그 권력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오늘 지금 이제 사실은 이야기가 덜 끝났지만, 우리 백경정 님도 힘드시지만 이 방송을 계속 보고 계신 우리 애청자님들도 지금 너무 복잡하고 인터뷰를 2시간 넘게 지금 듣고 계시고, 오늘 또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어가지고 평소보다 우리가 1시간 더 일찍 시작했어요. 네네. 지금 4시간 넘게 지금 붙잡아 놓고 있어서 우리 애청자님들도 좀 쉬셔야 돼요. 네. 그러면 한 번 더 나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몇 가지 궁금한 것도 더 있고, 또 에피소드도 좀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 네, 에피소드가 꽤 있습니다. 예. 그 한번 좀 내일 시간 되세요? 네, 공문 보내주시면, 네. 아, 그 공문이 필요하겠구나. 현직에 계시니까. 네네. 내일 12시 반 어때요? 내일 12시에 약속 있으세요? 방송이 있어서요. 아, 방송이? 1시 이후. 1시? 이후나. 1시. 1시면 저기서 저기 12시 반 1시. 1시는 가능해요? 아니면 다음 주에 한번 날짜를 한번 잡아볼까요? 다음 주가 맞대. 그렇게 합시다. 네. 그러면은 나중에 날짜를 한번 잡아서 네네. 오늘 또 못다한 얘기 네. 한번 더 들려주십시오. 저는 이렇게까지 알겠습니다. 사건이, 저는 그 박정훈 대령 사건 같은 것으로 그냥 생각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지시를 내렸어요. 누구를 봐주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잘못이니까 그것을 혼내주고 이렇게 해서 끝내려고 했다가 들통난 케이스. 근데 지금 백경정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건 완전히 결이 다르구만요.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오랜 시간 이렇게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참 이렇게 힘든 일을 버텨내신 거 보니까 대단하시네요. 우리 백가가 자랑스럽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들이 계속 응원해 주셔가지고 제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성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날짜 잡아서 한 번 더 나와주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렇게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이 안 계셨다면 대한민국 오늘날 올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우리가 함께 합시다.